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된 지 37일 만에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강행을 예고했고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첫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은 유가족과 동료의 눈물 속에 발인식이 엄수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난 며칠간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진 곳이 많아 산사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처리에 속도를 낸 겁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속수무책이었던 건데 이제 여당이 가진 카드는 딱 한 장 남았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결된 지 37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최혜병 특검법 표결은 24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킨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의사진행을 한다며 국회의장에 항의했고 민주당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의장 바꿔줘. 정책의장 정책의장하면 훨씬 대단히 좋을 거야.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의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갔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최혜병 특검 법안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입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사실상 야당만 하게 돼 있거든요. 또한 대통령이 후보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중 연장자가 특검을 맡는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죠. 여당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특검 법안에서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심한 조항은 단연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하는 형식입니다. 후보 추천권을 잃은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대법원장처럼 제3자의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후보 추천권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해 정치권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도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만큼 여권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도 지난해 발의된 특검 법안에 비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화 의혹은 물론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최대 104명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데 최순실 특검팀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열어두고 2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한 만큼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쯤에서 그럼 최혜병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현재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공수처는 아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수처가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이미 11개월이나 지났지만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소환자가 아직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핵심 인물들 사이에 통화 기록은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 통화 기록 보존 시한이 끝난다는 점은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건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신 법조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직권남용죄의 성격과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봤을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혜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핵심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유무죄 여부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이 판단할 경우 대통령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의장은 일단 개원식을 연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혜병 특검법 반대 토론에 나선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킵니다. 앞서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취지에 따라 토론을 멈추고 종결 동의를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장외 규탄 연설을 이어갔지만 특검법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오늘 결국 국회를 망가뜨렸습니다. 보수당의 마지막 권리인 무제한 토론마저 마치 점령군이 진압하듯 종료시켜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내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개원식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마침 1시간 차이로 같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내가 비대위원장을 했다면 참패하지 않았다고 하자 한 전 위원장 곧바로 본인도 선대위원장이었다며 응수했죠. 나경원 의원은 둘 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나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죠.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러닝메이트들과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진한 정치 경험 하신 거 평소에 그런 유정복 시장님 존경해왔고 약 1시간 뒤 원희룡 전 장관도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원 전 장관은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 저격했습니다. 그때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한 전 위원장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참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드리죠.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한동훈 자숙을 요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 나경원 의원은 원 전 장관이 실패를 말할 처지는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결국 총선을 지휘하신 분들은 이제 책임을 느끼고 자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을 사랑한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촉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한동훈 위원장께서 당을 살리고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필로버스터요? 필로 제가 아는 그 벽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오후 일단 3시 40분쯤 시작한 이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시작한 필리버스터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강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베개를 뜻하는 필로우와 필리버스터를 합쳐서 필로우버스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이유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주자였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같은 당의 최수진 의원 의자의 머리를 기대고요. 드디어 잠에 들었습니다. 김민전 의원도 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젖힌 채 깊은 잠에 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 두 의원 사과했습니다. 엄중한 이 시간에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과드립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어쨌든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자신들이 자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거야에 밀려서 속수무책이던 이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건 여론입니다. 이 24시간이 지나면 이 강제 종료될 걸 알면서도 무제한 토론에 나선 건 어떻게든 특검법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려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겠죠. 그렇죠. 밤사이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여야 공방도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세 번째 주자 주진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토론을 하자 민주당에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님께서 부적절한 예를 들었어요. 네, 그 정도 예시도 못 듭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가정적인 예시죠. 아니요, 이사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의원이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괜찮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맞잖아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번째 주자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의제와 관계없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관련이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특검법 발의 아니냐며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장이 토론 종결안을 상정하려 하자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참사 현장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이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김 여사가 추모하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실에도 알리지 않고 짧게 추모만 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간밤에 현장을 찾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뭐 추모 행보에 정치적 해석을 붙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야당에서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 가면 안 될 자리도 아닌 것이고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본인을 둘러싼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움직일 정도의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예, 김 여사 행보에 이 정치권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 관련 의혹이 미치는 파장 때문일 텐데요. 여권에서도 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이 불필요한 정쟁의 고리를 우선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3일, 사흘도 길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 3년이 길다, 3년 길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전이라고 얘기를 한 건 어제 당대표직을 내려놨죠. 예, 오늘 당대표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3년이 아니라 석 달, 3일도 길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며 연임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야당 대표들이 연임을 계속하는 거는 일각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표 부재 상황을 우려한 목소리들이 야권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조 의원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출마 선언도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거듭 사과드렸지만 제가 정치를 끝내는 그날까지 사과드릴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참석했는데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이 컸었죠. 그런데 폴더 인사도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장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처음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만 모두 짧게 인사만 나눴을 뿐 누구와도 별도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첫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 전 위원장에게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과거처럼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며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틀 만에 대통령이 후임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건데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표, 전 대전 MBC 사장은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린다며 강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또 탄핵을 언급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추진으로 김홍일 전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MBC 기자 출신의 이 후보자는 이라크 전쟁을 취재한 국내 첫 여성 종군 기자로 유명합니다. 이 후보자는 임기를 다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구성원 다수가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며 정치 상업 권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노동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가짜 기사가 나온 건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야권 공세를 정면 돌파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MBC 민영화를 논의하고 노조 탄압에 나섰던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진숙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을 차관급에 내정하는 등 7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낸 상태죠. 공교롭게도 4명 모두가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한 목소리로 탄핵 조치에 대해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상대가 저급해도 외압에 굴복하지 말라며 연일 민주당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래 회의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뱉은 첫마디입니다. 이 총장은 상대방이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 구성원들은 품위 있게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피고인들이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을 안방으로 옮겨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섰다며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MBN과 통화에서 결국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예견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추가 반박문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의 경우 술자리 의혹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고 공용물 손상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어미준 검사에 관해서도 한 전 총리는 대법 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엄 검사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사태가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한다고 수뇌부가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전국 검사장 집단 행동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져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도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라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여러 의혹을 확인해보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사위로 넘겨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을 의결한 것이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도입도 역제안했습니다. 진상조사를 내세워 여론전을 펴려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을 통 크게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탄핵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고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삼권 분립을 해친다며 민주당의 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청문회에 부른다는 계획이지만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검사 탄핵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법조팀 현조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이유가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탄핵까지 갈 만큼 위법한 상황입니까? 아직은 모두 의혹 제기 수준이라서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긴 현재로선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확인을 해보니 일부는 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탄핵안에는 강 검사가 특정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려줬다고 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또 이게 탄핵 사유가 될까 싶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경우 과거 울산지검에서 일할 때 청사에서 대변을 넣어서 공용물을 손상했다. 이런 것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의혹 제기 수준인데 일단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한 상태입니다. 탄핵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실제로 탄핵이 되는 거는 또 별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의혹만으로도 탄핵이 됩니까? 탄핵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또 탄핵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해야 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을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모두 다 갖춰져야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법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탄핵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조인과 학계의 인사들을 의견을 두루 들어봤는데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탄핵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 해야 되는데 정치적 활용의 도구화자, 우리나라 법치주의 실현에 굉장히 위해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민변에서도 탄핵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탄핵을 소추해 국민 신뢰를 먼저 쌓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현직 검사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요약한 게시글에는 이 사흘 만에 3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린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과 통화한 한 검사는 조사 명목으로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법 사항이 있어도 중대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에 3명의 검사가 탄핵 소추가 돼 있었는데 이 중 1명에 대한 결과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일명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던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는데 현재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정식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여전히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혜빈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 수사관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피해자가 지난 1일 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A씨가 나흘 만인 오늘 오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급발진의 단서가 될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사고 기록 장치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식이 차례로 엄수됐습니다. 지인과 동료들이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며 고인들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시간. 나란히 선 두 딸이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유족들은 간신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서울시청 청사운영팀장으로 재직한 김인병 씨의 동료들은 경례를 하며 고인과 마지막 출근길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청 세무과 직원으로 촉망받던 30대 윤모 씨의 동료들도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생전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오열합니다. 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행원으로 재직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지만 축하 회식 자리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박모 씨의 동료들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아들의 죽음에 노모는 운구 차량을 붙잡고 하염없이 쓰다듬습니다.
오늘 오전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식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의 명복을 비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 사건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신고를 통해 상황을 알렸고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사상자들을 챙겼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청 역주행 사고가 난 지난 1일 저녁 9시 27분쯤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입니다. 승용차끼리 박은 것 같은데 운전자가 튀어나왔다. 사람 한 명이 누워있다고 설명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탓에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조차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몇 초 단위로 걸려온 또 다른 전화. 상황실 직원이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하자 다친 사람 수가 6명이라고 알립니다.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주저함 없이 자신이 하겠다고 답합니다. 사고 당시 급박한 상황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신고자는 큰 굉음이 났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었는데 한 명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역주행 참극이 빚어진 15분 동안 신고 전화는 모두 14건. 시민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부상자들을 챙기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조롱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그러니까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도 현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9개의 종이컵에 차례로 술을 따르고 손수 챙겨온 꽃을 내려놓는 시민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잊고 평안하라는 메시지도 남겨졌습니다. 너무 황망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위로라도 좀 해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꽃을 준비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더 뭔가 슬프고 감정이. 그런데 이곳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가 놓여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많이 화가 나죠. 만약에 가족이나 당하면은 그런 글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작성자를 끝까지 찾아낼 방침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온라인 게시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자가 9명에 달하다 보니 보험금만 1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자가 9명인 만큼 보험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 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상실 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하는데 사망자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 가능 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월 소득 400만 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 수익 6억 4천만 원에 위자료 1억 원, 장례비 500만 원가량이 지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30대에서 50대이고 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휴업손해든 상실 수익이든 이런 거를 따질 때 보통 이제 그분들의 직전 소득이라든지 이제 이런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빙의 근거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꽤 있고 하다 보니까 해당 보험사인 DB손보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이 정신적으로 힘든 만큼 지급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2.7도로 최근 반세기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습니다. 초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장맛비도 평년보다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또다시 비가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특히 잠을 자는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린다니 미리미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도심 주거지와 가까운 인왕산 중턱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이곳은 산사태 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산에 있는 흙을 만져보면 마치 진흙처럼 촉촉합니다. 장마 기간 내린 비로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올해 장마 기간에 내린 누적강 수량은 144mm로 평년 누적강 수량 94mm를 웃돌았습니다. 사전에 비가 꾸준하게 오면은 비가 얼마 안 오더라도 조금만 더 오면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는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오게 되면 또 그 산사태가 날 수가 있어요. 약해진 토사 위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붓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늘 밤 중부지방부터 시작해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전라권은 많게는 80mm, 충청권은 10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잠이 든 새벽 시간에 강한 폭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비가 그친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주말부터 다시 시작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 여름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오송 지하차도 때처럼 내가 차 안에 앉아있는데 물이 차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면 차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백길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더니 잠시 뒤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로 변합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미처 물폭탄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14명이 숨졌습니다. 2년 전 서울 강남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차오르는 빗물에 차량이 먹통이 돼버립니다. 우리 큰일 났다. 차 아예 안 움직여 지금. 정말 어떡해. 파도 치고 있어. 차량이 침수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빗물이 80cm 높이로 차올랐을 때를 가정한 건데 타이어 지름인 65cm보다 15cm 더 높습니다. 차량 밖에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인데요. 내부와의 압력 차이 때문에 아무리 열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도 타이어 윗부분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에선 흡기구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차 안에 물이 차오르길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차량 내부와 바깥의 수위 차이가 30cm 이내로 좁혀지면 압력 차이가 줄어들어 이렇게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용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하고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 창문을 깨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동차 바깥에 수위가 매우 깊어지거나 아니면 물살이 매우 강해져서 우리가 버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차창 문으로 나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불어난 물에 휩쓸릴 것 같다면 차량 위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 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끝까지 돌보는 게 유일한 소망인 어머니. 이렇게 애달픈 사연을 아는 환자들이 집회를 열고 의료 대란을 제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서울 아산병원마저 수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의료 파업 직전 찾아간 응급실에서 발견한 건 췌장에 붙어있는 6cm짜리 혹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를 애써 가리고 절망을 담담히 마주해봅니다.
사업하고 저하고 최장안이 같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된 건데요. 급속으로 퍼져서 전이가 폐, 간, 갑상선. 하지만 희망을 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치료는 더디기만 합니다. 치료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 뵈야 되는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본다던가 외부에서 CT를 찍어갖고 이제 제출해야 된다거나. 희귀병 코넬리아 드란게 증후군 환자인 딸을 대신해 연단에 선 어머니는 삭발까지 감행하고 사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견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부 편도 의사 편도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인 92개 환자 단체는 휴진 철회와 의사 파업에도 필수 의료 중단이 없도록 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난을 이유로 중증 질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재조정에 돌입했습니다. 교수 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주요 수술이 약 절반, 외래 진료는 30%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대한 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항상 있고요. 정부에서 좀 더 양보를 해줬으면 해서 일단 전공돼야 해서 빨리 좀 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겠다며 의료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여객기에 타려던 대한항공 승무원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외국인이 실탄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규정을 잘 아는 현직 승무원이 적발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승무원과 외교관이 주로 통과하는 검색장입니다. 지난 2일 이곳에서 실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대한항공 현직 승무원의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통상적으로 승무원도 일반 승객과 똑같이 보안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엑스레이상 실탄이 발견되어 군과 경찰에 인계한 발견된 총알은 M60 기관총이나 소총에 들어가는 7.62mm 구경으로 녹이 심하게 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이게 무슨 탄인지 이제 그건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사안 같아요. 적발 당시 승무원은 어릴 적 쓰던 물건을 보관한 파우치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실탄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자체 조사 결과 고의로 실탄을 반입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9mm 구경 실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례는 314건, 코로나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경찰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승무원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의료용 마약을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여한 의사와 투약자들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투약자 중에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도 있었죠. 그런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마약을 투약했는데 누구는 형사처벌을 받고 누구는 피하고 다릅니다.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고 다른 남성은 힘없이 병상에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의사에게 뭔가를 간곡히 부탁하듯 두 손을 모아 비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내원자들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차린 의사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불법 판매해 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양만 44,100ml로 성인 기준으로 무려 8,90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이곳을 찾아 투약한 75명 모두 형사처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 처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를 비롯해 28명에게 마약을 투약한 의사 B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미용시설을 빙자해 마약류를 549차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료 기록을 은폐한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병원 관계자 등 42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겠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든은 자신의 고령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고민한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안에 대중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후보를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responded directly when asked about this question because we said that we would, and the president said it is no, it is absolutely false. 또한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Do you know if they discussed Vice President Harris potentially taking over? Do you know if I just stated that the president is not dropping out. That's something that 잇따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41%,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지지율로 반올림하면 9%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위기감 속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주요 인사들과 이틀째 저녁회의를 갖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는 5일에는 방송 인터뷰와 경합주 선거운동에서 고령 논란을 불식시킬 예정이어서 이번 주말이 후보 사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전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해 대선에서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역대급 허리케인으로 꼽히는 베릴이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생한 허리케인에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남미에서만 집이 8,000채가 파괴됐죠.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이제는 멕시코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비바람에 나무가 뽑힐 듯 흔들리고 도로 위 물건들이 건물 높이까지 회오리칩니다.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가는 잔해 위에서 동물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차량에 갇힌 노인들은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Very powerful. And this is not over yet. We have seen how lots of debris have been blown off in the last few minutes and also how the roof.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4등급 허리케인 베릴이 한때 5등급으로 강해져 카리브 해역과 남미 일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Hay 8,000 casas afectadas con distintos niveles de afectación. Ya estamos ahí. Protección Civil está haciendo. 지금까지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복구가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릴은 다시 4등급으로 낮아졌지만 최대 풍속 시속 230km로 여전히 강한 위력으로 멕시코를 향하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고로 높은 대서양의 수온 탓에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달한 허리케인이 남미 곳곳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The earliest Category 5 hurricane on record. It highlights the growing impact of climate change on global weather patterns, particularly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ike Jamaica. 멕시코는 베릴 예상 지역에 휴교령을 내리고 대피소 112개를 마련했으며 구호 물품 비축 등 만반의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추유진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억 원 넘게 오른 곳이 있는가 하면 모델하우스엔 인파로 북적북적거렸죠. 정부는 위축된 공급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석 달 만에 1억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역 일대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팔아야 되실 분 급하신 분들이 내놓은 거, 그다음에 조금 그거를 먼저 소비가 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주위에 환경이 과천이 좋으니까 또 다른 단지 신축으로도 가시고. 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분양 아파트엔 10만 명이 넘게 몰리는 등 청약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 신축은 물론 재건축 단지까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 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1%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전주보다 높은 0.2%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2년간 2만 5천 호의 든든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고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꾀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다 돼가는 서울 양천구의 목동 6단지가 최고 49층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목동 택지 14개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일대 재건축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1980년대 신도시 개발 붐이 일면서 서울 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천구 목동에만 무려 14개 단지. 이때부터 목동 아파트는 이른바 대단지 아파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벌써 38년이 흘렀고 아파트는 낡았지만 덩치가 커진 목동 대단지 재건축은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이 확정되면서 목동 택지구역 14개 가운데 6단지가 재건축의 물꼬를 텄습니다.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공간도 더 좋아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 49층 높이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1,300세대에서 2,100여 세대로 늘어납니다.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생활 반경도 늘어납니다. 안양천과 이대 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까지 걸어갈 수 있게끔 설계합니다. 6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단지들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나머지 13개 단지 역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사를 거치고 있어 단지별 정비구역 결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 포니, 현대차의 첫 SUV 갤로퍼 등 30년이 넘은 올드카가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눈에 띄고 인기도 많은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진 자태와 높이 솟은 안테나를 뽐내며 도로를 누비는 이 차량. 1986년 출고돼 38살을 맞은 포니2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면허 따면 탈 거라고 얘기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은 사진 찍히는 거랑 사람들이 말 거는 거를 일단 저희 큰아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달려있고 고장난 곳도 없어 매일 타는 데일리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수동이고 파워핸들이 아니다 보니까 운전도 힘들고 부속 구하기 힘들고 그거 외에는 따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 포니. 이제 주행 가능한 승용 모델은 10대도 안 남았습니다. 출시 당시 500만 원이었던 포니2는 지금은 10배나 뛴 5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희소성의 뉴트로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올드카의 가치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는 걸림돌입니다. 올드카 중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많은데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평일 낮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차는 세금과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과 상반됩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그 차가 나온 시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나온 차든 70년대에 나온 차든 80년대에 나온 차든 2024년에 맞춰라라고.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올드카의 비중은 1.3%, 북미 지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할아버지 차를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물려받는 문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사이민입니다. 경기도 과천 공공주택지구엔 법정보호종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맹꽁이가 이사를 가야겠죠. 주관사 LH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개발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맹꽁이 울음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맹꽁이는 땅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잠깐 나와서 활동하고 요즘 같은 장마철에 번식을 합니다.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문해밑골은 맹꽁이 최소 수백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맹꽁이는 이렇게 장맛비로 만들어진 물웅덩이에 산란을 하는데요. 특히 습하고 따뜻한 기후 조건이 잘 갖춰져야 성체까지 무사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LH가 처음 실시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선 맹꽁이가 없다고 나오는데 두 번째 평가를 해보니 서식지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맹꽁이가 법정 보호종이라서 착공을 하려면 대체 서식지에 맹꽁이를 이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대체 서식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문해밑골을 보존해야 맹꽁이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후, 온도, 습도 부분이 자연적인 공간에서 형성이 안 되면 절대 서식이 불가능합니다. 환경 영향평가에 참여한 국립생태원은 맹꽁이가 대체 서식지에 안착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도 현재 대체 서식지 보안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개발 자체를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LH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데다 맹꽁이 보존만큼 서민 주거 안정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3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러는 걸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임시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회의장 앞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겨냥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도 30분 넘게 유 장관을 거세게 비판하며 문체부가 체육회를 건너뛰고 지방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나눠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가 써주는 거를 잊기만 하는 건지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유발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책할. 체육회의 강한 반발에도 문체부는 체육회 중심의 시스템은 이제 한계라며 체육회가 가진 산하협회 예산 배분권 박탈을 검토 중입니다. 문체부를 상대로는 늘 자율성을 외치시는 것 같은데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에는 오히려 좀 반대하는. 유 장관의 공개 비판에도 체육회는 문체부 성토장이었던 대의원 총회에서 유 장관이 반대한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유 장관과의 공개 토론도 다시 제안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48년 만에 선수단은 최소 규모의 메달 전망도 어두운 가운데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체육인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된 후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으로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가장 강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긴 해도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릉은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